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AI 대형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은 2.27% 오르며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상원이 타협안을 통과시키며 시장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민관 자금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과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 예금이 줄고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은 85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은행 예금은 21조 원 이상 감소하며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윤철 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최대 1,900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부자 감세 지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배당 보편화로 일반 투자자 혜택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셧다운 해제에 대한 안도감 덕분이었는데요. 물론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원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번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죠. 1인당 2,000달러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표로 지급을 하든 감세 형태로 가든 어찌됐든 간 증시로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배경과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마트 같은 이런 내수 소비주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직원들의 특허 보상금을 대폭 인상시킨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한번 손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에서는 AI에 대한 랠리를 내년까지 주도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연말에 S&P 목표치를 7,500포인트까지 올려잡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봐도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리플 점프입니다.
일단 상원은 일요일 밤에 민주당의 협조로 정부 업무 재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하원으로 이 표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셧다운 관련된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으로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셧다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의 관심은 워싱턴 정치권 셧다운 타결에 이제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원이 이제 전날 예산 표결 전체를 통과시켰고 첫 관문을 일단 넘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진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합의는 어쨌든 정부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재개하고 최근에 어쨌든 단행된 연방 정부의 인력 감축을 되돌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하다 보면 어쨌든 협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 빠졌고요. 12월 별도 표결로 미뤄졌습니다. 하원 통과 여부가 이제 마지막 관건입니다. 하원은 어쨌든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번 주 내 신속히 복귀해서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양당이 이제 통과하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셧다운 이제 그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 심리도 크게 타격을 입었고 미스칸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3년 만에 최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어쨌든 타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크게 반등했습니다.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나스닥은 2% 이상 급등했고요. 지난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어쨌든 TSMC 등 반도체주도 이제 물론이거니와 알파벳, 테슬라 등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금값이 올랐습니다. 금값이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안정세나 유동성 때문에 어쨌든 금값이 상당히 급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재가동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경제 지표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9월 고용 보고서가 어쨌든 조기에 발표될 경우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급여를 받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비 지출이 이제 늘게 되고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관제사 임금 문제를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셧다운이 만약에 종결된다면 항공업계도 큰 숨통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올해까지만 이제 경영 일선에 있고 이제 물러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들에게 주주들에게 보내는 신뢰 받을 때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A주를 상당 부분 보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증시는 이제 10월 디프레션 압박이 이제 완화됐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와 유럽 스톡스 600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어제는 AI 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셧다운 해제에 대한 안도감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가장 그 이슈 중에 중심에 좀 서 있는 키워드였는데 향후에 후속 투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사이에 하원 통과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반등을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할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려면 몇 가지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셧다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벤트성 반응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 장기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잠시 완화되자 눌렸던 매수세가 이제 되살아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AI 관련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기술주가 이제 되돌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지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셧다운 이후에 이제 9월 고용 보고서하고 물가 지표가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셧다운 종료안이 하원에서 무리 없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된 정부가 이제 어쨌든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를 발표할 것인데 이게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게이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약간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승세가 이제 기술주 중심에 지금 나스닥 중심에 몰려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이번 랠리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 우상향으로 가는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와 기대감 회복 사이에서 지금 시장은 기술적 반등과 추세 전환은 이제 경계의 성산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고용 물가 지수와 이제 12월 연준의 결정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일단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관세 반대 안 하면 2,000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번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인당 2,000달러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돈이 증시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줬던 게 15만 원 한 번 주고 10만 원 한 번 줬나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니까 이제 이게 2,000달러면 우리나라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거의 우리나라 또 2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배당금 호는 관세 환급부로 불리는 이 구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내 3억 명이 넘습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로 국민과 나누는 조치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수입국으로부터 들어들인 관세 수입이 이제 막대한 규모에 이르렀다. 이 돈은 워싱턴의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국민들은 참 뿌듯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이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가 아직도 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에게 돈을 주고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의회 승인이 관세 수입이 직접 재분배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세출 권한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시행에는 상당한 법적의 어떤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현실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관세의 이 부분이 부담한 가격 상승을 국민이 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사게 되면 뭐 자동차라든가 뭐 부품이라든가 생필품을 사게 된 상당 부분이 중국에 수입해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아마 이제 이게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한 그러니까 관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이 부담한 것이라서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결국 미국 국민이 낸 비용을 다시 돌려준 셈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관세 배당이 단기적인 인기 정책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무역 파트너들에게 보복 조치를 어쨌든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신경 쓰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건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경제 공약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이제 제조업자들에게 어쨌든 트럼프에게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풀므로써 약간 어쨌든 전략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 측은 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어떤 배당금 어떤 구성은 이런 것 같아요. 법적 근거라든가 경제적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새 자극제가 될지 아니면 내년도 중간 선거에 앞둔 정치적 쇼로 끝날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위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정책을 좀 내놓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이 계획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되면 관세 자체가 불법으로 어쨌든 간주되어서 해당 수익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지에 대해서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실제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의회의 세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첫 관문이고 정치적으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발표만 해버린다면 이게 포퓰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 수익은 9천에서 1천억 달러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2천 달러를 주려면
6천억 달러 이상의 어쨌든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선별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전 국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관세 배당금의 열쇠는 이제 법원과 의회가 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하더라도 선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아마 포퓰리즘이라든가 선거를 겨냥한 이런 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이러한 2,000달러에 대한 키워드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내놓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동전이고요. 미국이 2026년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둘러싸고 논쟁에 다시 휩싸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구호도 담겨 있고요. 1달러 동전 초안이 일단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2020년 독립 250주년 1달러 동전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구호죠. 이제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라고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약간 선전 문구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 중에 화폐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재임 중인 대통령을 동전이나 지폐 디자인에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권력의 사유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국가의 상징적인 특정 인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헌법적 전통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지 않기 위한 헌법적 전통이 여겨졌기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워싱턴이라든가 링컨이라든가 케네디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에 들어간 인물 역시 서거 후에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금기를 깼다라는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재무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주년 기념 시리즈의 하나로 검토 중인 디자인 중에 하나다. 근데 디자인 중에 하나 왜 공개했을까요? 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이번 초안은 그 자체로 이제 금기를 꺼트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화폐는 민주주의 상징이자 개인 숭배 수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역사적 정통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히 어쨌든 디자인을 넘어서 지도자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그냥 어쨌든 시금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은 정말 좋다. 미국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화폐는 단순한 어떤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가치를 인식하는 상징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향후에 진짜로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을 뭔가 알리는 걸, 후세에 알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NFL 구단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한 지지적 결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어쨌든 노벨상, 평화상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동전 초안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논란이 앞으로 미국 정치나 혹은 내년 중간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지층 결집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쨌든 권력 상징을 넘어서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는 약간 그런 정치적 구호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 강한 선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치적 진영 대결로 번지면서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자신이 사실상 이게 자신이 어쨌든 나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면서 완패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내년 선거는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구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논란에 대한 것들을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격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의 상징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민주주의 표본으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감정의 상징의 이슈로 보고 있고 정책보다는 상징에 반응한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주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이 부분이 양극화된 진영의
결집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약간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번 트럼프 주화의 논란은 누가 미국의 상징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가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내년 중간 선거의 핵심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선거를 보면서 정말로 내년에는 완패할 수 있겠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지지층 결집하지 않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없으면 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 동력으로 삼으면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무대는 이미 어쨌든 열려 있고 동전한장이 미국 사회의 어쨌든 균열과 선택을 비추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을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동전 관련한 내용들을 동력으로 삼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은 신세계에 대한 IBK 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2026년을 보고 베팅할 시점이라는 제목이고요. IBK 투자증권은 이번 분석에서 신세계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반등 국면은 아니지만 2026년을 바라본다면 지금이 투자 기회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신세계의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세계는 이번 3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8,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98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되면서 7.3%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이번 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되찾았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결국에는 신세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분기로 바라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을 이끌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 개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세계 DF부터 살펴보시면요. 이건 면세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출국객이 늘면서 임대료 부담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인 여행객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세계 DF는 매출이 5,388억 원 찍히게 됐고요. 14.2%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5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센트럴시티 호텔 사업 부문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숙박 수요와 임대 수익이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276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전년보다 6.6% 증가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라이브 쇼핑 부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 역시나 뷰티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846억 원이 나오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24억 원이 찍히게 되면서 각각 9.9%, 84.6%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백화점 본업을 살펴보니까요. 이 본업 부분에서는 리뉴얼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생겼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4.9% 줄어들면서 840억 원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겠고요. IBK투자증권은 이거를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투자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출이 3,100억 원으로 지금 4.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국내 패션 부진과 코스메틱 해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은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메틱 부문의 매출이 16.7% 늘어나면서 1,100억 원을 넘겼다라는 점은 그래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입증했구나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가사 같은 경우에는 가구 경기가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냈고요. 그래도 구조 개선의 신호를 보여줬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이제 신세계 실적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니까요. 먼저 인천공항 DF2 면세구역 철수 효과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았던 구역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면세점의 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백화점 리뉴얼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그동안에 부담이 됐던 비용들은 줄게 되고 대신해서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센트럴시티 호텔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관광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뒷받침되면서 호텔 부문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이유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가사의 그런 사업 재편 효과입니다. 생활소품 브랜드인 자주를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신세계 가사로 이관을 시켜서 가구와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것들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좀 더 높이고 브랜드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략입니다. 신세계는 현재 이런 변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질을 다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을 이미 마쳤고요. 명동 본점과 청담 SSG 푸드마켓도 연내 새 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낮은 인천 DF2 구역 같은 경우를 과감히 반납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가사 간의 사업 재편을 통해서 패션과 뷰티, 리빙의 전 부문에 걸쳐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들이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기업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번 3분기 실적을 두고 전환점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소비 둔화로 인해서 백화점 매출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뉴얼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매출 성장률이 다시 10% 안팎까지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주요 자회사들의 손익이 함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그룹 전반의 균형 성장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전체 실적을 IBK투자증권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2025년 연결 매출을 약 11조 9,6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년 대비해서 8.1%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78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내년까지는 사실 리뉴얼이나 투자 비용 부담이 좀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이 2026년부터는 분명히 이익률 회복 구간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BK 투자증권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약 39% 정도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부터는 실적의 펀더멘털이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는 단기 부진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신세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세계는 5% 넘게 오르면서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목표가가 25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물론 백화점 업황이나 소비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BK 투자증권은 2026년의 펀더멘털 회복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결국 이번 신세계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고 성장세로 전환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중장기 베팅 구간으로 IBK 투자증권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특허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센티브 체계를 좀 다시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로 파악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실 방산주가 최근에 실적 공개하고 급락했던 종목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소식을 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시장 돌아보면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25%로 조정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은행, 증권, 지주할 것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이 시총 50조 원 돌파 소식을 전했으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대폭 올리면서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한번 손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특허 인센티브 인상은 한마디로 삼성이 기술력 회복을 위한 도약이었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 출원 보상금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모두 출원이 되는 A1 등급에 대한 특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 출원하는 A2 등급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9월까지 2년간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2017년에 한 차례 보상금 체계를 손본 이후 8년 가까이 동결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특히 해외 특허에 대한 이런 보상을 크게 늘리면서 직원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 해에 10건 이상 특허를 내는 직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상이 실질적인 인센티브 상승으로 체감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상 조정이 아니라 기술 DNA를 되살리자는 조직 재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회사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배경 속에는 삼성의 기술 초격차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위기감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위기감이 좀 현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그 위기감에 대해 정면 돌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한때 기술의 삼성, 초격차라고 불리면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 거의 모든 주력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메모리 분야부터 살펴봤을 때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 그동안 2위였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 납품을 계기로 1위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AI 서버용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은 처음으로 기술과 매출, 하이닉스에 추월당하게 됐는데요. 파운드리 부문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연 40% 안팎의 성장률을 그리는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판매량은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인 AP를 자체 생산이 아닌 퀄컴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들이 수익성이나 기술 자립 측면에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기술 개발 추격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특허 등록 건수를 본다면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이 4만 6천 건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들이 다시 기술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삼성전자가 특허 보상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술들의 초격차를 좀 벌리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방식으로 초격차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 이번 인상은 출발점일 뿐이고요. 삼성은 앞으로 인력 구조나 연구개발 전략을 함께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삼성은 미래 기술 투자 방향을 AI 중심 반도체로 확실히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HBM이나 CXL,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대규모 인력을 재배치한 바가 있죠. 특히 평택 3라인에서는 내년부터 HBM4와 이 나노 공정을 동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위한 맞춤형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의 고객 독점 구조를 흔들기 위해서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AI 및 자율주행 반도체 고객사 확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강조하는 고객 맞춤형 이 나노 플랫폼도 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즉 기술 투자를 단순히 양산 중심에서 고객 기술 공동 개발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인재 보상 체계를 함께 올린 건 기술과 사람을 동시에 다시 묶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초격차는 설비보다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속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삼성이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상안은 세 가지의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내부 활력의 회복입니다. 직원들이 기술 개발이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런 부분들이 독점적이다라고 좀 체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R&D 생산성에서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술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하이닉스나 TSMC 좀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AI 반도체나 메모리, 파운드리 전 부문에서 다시 선도 기술 복원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은 여전히 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투자만 집중된다면 회복 속도는 빠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HBM4에 있어서 생산력 확대 총력전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이 초격차를 되찾은다면 소재나 장비, 부품 업계로의 기술 확산 효과가 뒤따르게 되죠. 삼성의 기술 회복은 곧 말 그대로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삼성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다시 기술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입니다. 네, 보상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인재 중심의 혁신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있었던 협력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종사 훈련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다라고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이 카이가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지금 핵심 파트너로 공식 선정됐다. 이 점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카이는 과거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우리 공군에 납품했던 KF-16 시뮬레이터 9대를 최신 전투기 버전인 F-16 바이퍼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6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단순하게 장비를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유지 관리나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두 회사가 맺은 전략적 업무 협약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양사는 이번 본계약을 계기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분야의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즉 이제 카이가 장비를 공급하는 제조 업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종사 훈련 체계를 함께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우리 공군 입장에서도 실제 비행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훈련생의 숙련 속도도 높아지고요. 실제 비행에서의 리스크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협약이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협력을 로키드 마틴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계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계약은 카이가 비행을 훈련시키는 기술 산업으로 좀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는 이미 T-50 그리고 KT-1, 수리온이나 LAH 등 여러 기종의 시뮬레이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70대 이상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F-16급 고성능 전투기 시뮬레이터 개선 사업은 그 기술력의 연장선이자 한 단계 높은 난이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은 F-16 전투기의 원 제작사입니다. 그런 기업이 카이를 공식 협력사로 선정했다는 건 우리 기술력의 신뢰도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통과점을 넘었다는 뜻이죠. 이제 카이는 항공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AI나 VR, MR 기술을 접목해서 훈련의 몰입도나 현실감을 높이는 데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실제 전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지능형 훈련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카이는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인 AX 센터를 신설해서 AI 메타버스 기반 시뮬레이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해상 훈련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KF-16 사업은 이 카이의 기술력과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 구조 전반적으로 형태가 좀 변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는 기술 사업 외에도 군수 지원에 대한 계약도 함께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시뮬레이터 사업은 기술력 강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의 군수 지원 산업은 이 사업은 수익 안정화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카이는 지난 10월입니다. 방위상업청과 8,037억 원 규모의 군수 지원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PBL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 계약은 공군의 T-50와 KT-1, 육군의 KUH-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5년짜리 후속 사업 지원입니다. 이 PBL은 간단히 말해서 무기 체계의 정비나 부품 공급, 운용 지원을 제작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이 잘 유지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받고요.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받는 성과 기반 시스템입니다. 카이는 이 계약으로 연간 후속 지원 수주 1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항공기를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운용과 정비, 부품 공급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는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라크나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이 카이 수출국에서도 훈련기나 전투기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카이의 매출 안정성과 글로벌 신뢰도를 함께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시뮬레이터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이제 25%로 조정하는 내용들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고배당주들이 들썩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KB금융이 사상 처음으로 시총 50조 원 돌파 소식도 같이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여기서
순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줄여서 이제 배당을 늘리고 투자 심리까지 살리겠다라는 정책 신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배당 소득 세율을 기존 49.5%에서 35%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세율이 여전히 높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의 끝에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세금 문제로 배당 확대를 주저하던 기업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제 금융주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준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를 고배당주 재평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요. 이 선순환의 기대가 어제 금융주의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금융주 포함해서 뭐 지주사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들썩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KB금융도 빼놓을 수가 좀 없을 텐데요.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특히 KB금융의 어제 좀 마감 상황들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이 KB금융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28% 오른 12만 9천 원까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중에는 13만 2,500원까지 올라서 51주 신고가까지 새로 썼는데요.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고 코스피 전체 순위에도 7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KB금융은 특히 이번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현금 배당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특히 KB금융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주주 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BR이 낮을 때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고 PBR이 높을 때는 현금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급등으로 PBR이 개선되면서 배당 확대의 명분과 여력이 동시에 확보된 셈입니다. 실제로 KB금융의 주가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8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불과 10개월 만에 약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융주 중에서도 KB금융이 이번 세제 완화 기대감의 대표 수혜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증가한 것도 시장이 배당 확대 가능성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한 5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금융주가 다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조건이 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혜택이 모든 기업에 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이 안에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제시한 요건이 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결국 배당을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늘려온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KB금융의 현재 배당 성향을 살펴보면 23% 수준입니다. 따라서 KB금융은 물론이고 신한이나 하나가 같은 금융주들도 이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제도는 배당을 더 주는 기업만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간 차별화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변수는 시행 시기와 정책 속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논의 중인 정부안은 빠르면 내년 말 혹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 결산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배당 정책을 강화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언제 실제 시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가 실제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도 남아있고 시점도 여전히 좀 여유 있게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과열 여부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살펴봤고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아야만 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셧다운 해제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상방으로 이끄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AI 고평가 논란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가 이번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는 6% 가까이 그리고 팔란티어는 8%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과연 반도체주들 또 AI 관련주들에게 훈풍이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사실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4천선을 다시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외인들이 아직까지도 좀 빼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를 하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시장이 방향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수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하루에도 2, 3% 바뀌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흔들림은 좀 많습니다. 어저께 뭐 비록 반등은 해주었고 그다음에 저번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격 조정이라는 좀 굉장한 공포심을 불러왔지만 어저께 다행히도 3%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이 떨어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조금 과감하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4,200포인트라는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뤄낼 것이냐 아니면은 저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여줬었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3,900포인트, 3,800포인트를 깨면서 밑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현재 3,900포인트에서 전고점인 4,200포인트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냐 요 세 가지 선택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가장 높은 확률로 4,200선에서 3,900선 정도, 저점은 3,900선 정도 잡아놓고 단기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기 박스권에서는 어떤 장세가 이뤄질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마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겁니다. 뭐 반도체가 기존에 강했던 게 약해지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가되 반도체를 따라가는 어떠한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주도주로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끌어갈 것 같은데 지금 뭐 후보군으로 보자면 역시나 제약바이오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2차전지 테마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주들이 어저께부터 조금 꿈틀꿈틀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박스권 상태로 시장이 좀 유지가 된다면 뭐 간단합니다. 뭐 말로는 좀 간단하긴 할 수 있겠지만 4,200포인트가 가까이 오게 된다면 매도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지수 기준에서 3,900포인트 가까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동안 지난주에 좀 시장이 떨어졌던 부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900선에서 4,200선 이 사이에 박스권을 두고 4,2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매도 그리고 3,900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TSMC의 월 매출이 좀 둔화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붐이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깃들기도 했는데 이쪽으로는 여전히 우려감은 없을까요? 뭐 시장이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AI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AI 버블이라는 거는 뭐 버블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뭐 이상형처럼 꿈만 있는 거품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일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제가 이 스탁포인트 시간에 나와서 비유를 꼭 드리자면 야구로 따진다면 저는 AI 쪽에 대해서는 아직 3회 초도 지나지 않았다. 한 2회 말 정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라고 불리는 M7에서
전폭적으로 AI에 대해서 계속돼서 돈을 투자하고 수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TSMC의 실적이 뭐 조금은 주춤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매출은 또 성장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추론 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는 결코 또 필요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AI 붐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TSMC의 실적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M7 기업들도 여전히 AI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수요 여전할 것이다라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SK 하이닉스 3%가 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로도 온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익 IPS나 솔브레인 비롯해서 이수페타시스는 무려 12%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말까지 소부장들의 랠리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도체 대장주들을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 후공정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뭐 테스터 소켓이라든지 뭐 이런 소분양주들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60만 원을 찍고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만약에 가격이 부담이시라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판주들도 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저께 이제 심텍의 실적이 굉장히 실망적으로 나오면서 장중에 20% 가까이 빠졌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내가 소부장주에 좀 지치고 소부장주에서 뭐를 좀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기판 쪽에 조정이 좀 나오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기판 쪽으로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따라가기 버겁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소부장들 중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많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시라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는 전략들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판 쪽들도 살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사실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이 배당분리 과세율이 인하하는 것으로 좀 가닥을 잡게 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저는 지주사, 금융사, 증권사들을 모아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배당소득분리과세라는 게 25%로 확정되진 건 아닙니다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고배당을 줬던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고배당 종목들 중에서 자사주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금융 쪽, 은행 쪽보다는 지금은 증권사라든지 지주사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계좌를 좀 불꽃 피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타이밍도 좋고 연말까지 좀 쭉 끌어가고 내가 배당의 권리락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배당까지 받는다면 전혀 지금은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보다 좀 수익률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주사 쪽하고 증권 쪽들은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지금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은행보다는 증권사나 지주사 보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을 해오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아야만 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라는 기대감이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AI 고평가 논란 때문에 많이 빠졌었던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6% 가까이, 팔란티어는 무려 8%가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연 임시 예산안이 최종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5% 오르면서 4,124선, 4,100선 돌파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1% 상승하면서 894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78%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3.5% 가까이 상승하면서 6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 넘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가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2%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소폭 빠지긴 했지만 오늘 0.38%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 쪽도 좋습니다. 1.56% 그리고 3.64% 각각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오늘 2.22% 올라갑니다. 이 그간 로봇주들이 살짝은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HLB까지 지금 다시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개인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또 외국인이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기관까지도 함께 542억 원 물량을 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이쪽도 흐름이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코스피는 4,100선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지금 메이저 주체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마 미국 시장이 좀 강세에 이어서 그 영향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오전에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타시면 안 돼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또 급변을 하고 제가 시장 개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2% 3%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갔다가는 고점에 좀 물릴 수 있는 가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4,147포인트로 4,200포인트 50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4,150포인트 정도로 오고 있는데 만약에 4,200포인트를 오늘 내에 뚫는다면 시장은 또다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줄 텐데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박스권 상단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오늘 수급이 굉장히 또 중요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플레이를 어저께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이번 주부터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 외국인들은 오늘도 선물에서 2,500억 정도를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오늘 장 후반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선물 쪽에서 대형 종목들을 좀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의 선물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저께도 한 3시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1조 3천억 정도 선물에서 매수를 진행하다가 장이 끝나고 이제 장 종료가 되고 나서 제가 수급을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그중에 절반 정도를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천억 정도 매수로 끝났는데 아마도 오늘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매도세를 본다면 시장은 오전에 좀 달린다고 해서 같이 따라 붙으시는 거는 조금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코스피 200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두산 지주사가 한 15% 정도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황제주 대열에 또 끼어들었네요. 두산도. 아마도 기판 쪽에 두산 비지, 두산 전자비지 사업부에 대한 그런 매출 강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SK스퀘어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같이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에코프로가 8% 올라가 주면서 우리가 시장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는데 그 제2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요. 뭐 에코프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2차 전지에서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반대급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을 본다면 역시나 화장품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코스맥스, APR,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떨어져 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뭐 실리콘투, 코스메카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떨어져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장품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화장품주가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다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저평가가 무지막지하게 되어 있는 화장품 쪽으로의 약간은 좀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테마기 때문에요.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보셔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급하게 따라붙지 않는 전략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다시 플러스권 찍혀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화장품 쪽을 모아가는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면서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쪽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어제장에서는 또 유통주들이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신세계도 호실적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면서 5% 강세 보였는데요. 유통주 쪽으로도 시선을 좀 계속해서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조금 눌려줄 때 유통주들이 좀 많이 갔어요. 뭐 백화점 쪽, 그다음에 편의점 쪽, 뭐 이쪽 소비재 쪽이 많이 갔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섹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통 쪽에서는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백화점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방한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봤을 땐 명품샵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화점 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심스럽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약간은 좀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20만 5천 원짜리를 좀 넘어가 준다면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는 현대백화점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대백화점도 현재 8만 8천 원짜리에서 어저께 잠깐 전고점을 넘기는 넘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좀 넘어간다면 아마 10만 원까지도 또 열려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유통주를 볼 때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 그다음에 백화점 뭐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적도 괜찮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출에 대해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백화점 쪽이기 때문에 백화점 쪽에서 대장주 쪽을 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그 유통주 내에서도 백화점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성장주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유통주 신세계 1% 빠지고 또 현대백화점도 3%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을 좀 체크해 보자면 이번 주에는 지스타 2025라는 게임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NC소프트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게임 행사를 앞두고 이런 게임주들의 좀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물론 실적도 잘 나와야지 좋기는 좋지만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게임은 제가 봤을 때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스타 2025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신작 게임들,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게임을 해보실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뭐 NC소프트의 아이온2라든지 아니면은 넷마블의 7개의 대제, 이번에는 뭐 오픈형 월드식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기대작은 크래프톤의 패럴드 모바일이라는 겁니다. 이 패럴드 모바일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본의 약간 포켓몬스터랑 비슷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유념하게 유익 있게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모바일로 나온다라는 게 조금은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지스타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쪽에 대해서 신작 모멘텀이 어떻게 좀 괜찮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인플루언서라든지 게임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시연을 많이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본다면, 저는 게임주라는 건 보통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방학이 찾아오고 이때가 약간은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이번 지스타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 세 개 회사에 대한 신작 모멘텀은 여러분들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게임주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작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과연 어떤 신작 모멘텀들이 나오게 될지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터주 쪽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에이펙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옅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하이브가 3분기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엔터주들이 좀 휘청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간 건 못 사고, 그러니까 네. 고점에 있는 거는 많이 못 사는데, 저는 엔터주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막 관심을 받다가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다 쓸어가고,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엔 하이브가 어저께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안 좋게 나온 게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브가 현재 코르티스라든지 캐치아이, 남미의 신규 IP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런칭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마케팅비가 많이 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이제 컨코를 제가 하이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뜯어보다 보니까, 하이브가 원래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그 레이블 회사들을 많이 차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브가 모체로 있고요. 이렇게 가수들을 키우는 회사들을 밑에서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또 가수들을 각 개인별로 특성에 맞게 키워가지고 하이브라는 이름을 달고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뭐 논란이 많았던 뉴진스 같은 그룹들도 결국엔 레이블사에서 나온 역대 아이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제 캐치아이라든지 코르티스 뭐 이런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가장 많은 게 하이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브를 무조건 대장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BTS도 완전체가 됐죠. 아마 내년에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그 앨범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BTS가 해외 순방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공연을 많이 뛰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아시죠? 응원봉 같은 거 팔면은 굉장한 마진이 남습니다. MD 마진이라고 하는데, MD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처럼 주가가 빠져준다면 저는 충분한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어제 하이브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엔터주 안에서는 대장주로 하이브가 꼽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엔터주를 좀 골라보신다면 하이브 살펴보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주가가 좀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한번 담아가는 전략들도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1% 각각 상승하면서 여전히 상승불 지켜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1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243억 원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도 오늘 흐름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볼 텐데요. 코스피가 그래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4,161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이 잠시 이탈 나왔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네요. 900선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1.3%대 상승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빼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키워드만 놓고 보면은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무려 4% 가까운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일단 이 국민연금의 이 전략적 이 전술적 자산 배분이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소식뿐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에 민감한 또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조금 쉬어갈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금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이 강세장이 지속되는 오늘도 예상보다 좀 강한 또 이 코스피 시장 위주로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럼 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AI 또 피지컬 AI를 비롯해서 또 전력에 대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족, 거기에 따른 또 플랫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비만에 대한 키워드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네.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률에 대한 또 이 팔로우 추종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유지한 후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 이후에 그것을 이제 21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배당주 위주의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조정시 매수 관점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AI 중심으로 여전히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상승 종목의 수가 코스피도 코스닥에서도 월등히 좀 많게 흘러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기관도 삼성전자가 확인이 되죠. 근데 기관의 1위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사실상 외국인은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도 확인이 되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이나 금융지주 쪽으로도 함께 이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 종목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타이어주들이 언제 잘 갔지라고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 한참 우리 전기차 잘 갔을 때 같이 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타이어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다 갈 만큼 종목들이 다 갔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실적에 실적을 좀 등에 업고 간다면 타이어주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손이 잘 안 가기는 하죠. 하지만 네. 뭐 실적으로는 분기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그러니까요. 경신을 했고 원인으로 따지자면 이제 가격 인상도 있을 거고 또 전기차 판매 타이어 비중이 이제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대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제가 한국 타이어 이제 테크놀로지를 뭐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도 사실 이거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좀 많이 볼 것 같아서 뭐 지금으로서는 타이어주도 괜찮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윗단에 있는 현대 기아차의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1월 1일 날 관세에 대한 환급 이 날짜를 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그렇죠.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4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관세 리스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배당의 매력도도 굉장히 많은 지금 배당 시가수익률로 보면 4%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주 얘기했을 때 은행주들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한 3%대 4%대 그 사이인데 뭐 현대차 기아도 그 정도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타이어주들보다는 대형 또 이 현대기아 이 완성차 위주로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가 또 의외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어서 점검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일단 가수급상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방어적인 성격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멘텀이죠. 그래요? 네, 왜냐면은 배당일 작년 배당?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배당이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1,750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시가 배당으로 따져도 한국전력도 한 4%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을 3분기 이제 5조에서 지금 컨센이 5조 7천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로 바라보지만은 왜냐하면 3분기가 이제 성수기 효과 때문에 전기 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분기 대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3조 대 아마 초중반 얘기가 나와서 전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는 한국전력도 배당의 매력도까지 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근데 워낙 쌉니다. 이제 PBR 때 0.6배, 퍼도 올해 선행으로 한 4배 정도. 그래서 한국전력을 제가 좀 많이 최근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원가 절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뭐 LNG를 비롯해서 원유는 조금 이제 반등을 줬지만은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한국전력은 연말까지는 계속 바이앤홀드는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 TP도 지금 이제 46,000원대 가격에서 5만 원대 중반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전고점의 흐름에서는 한 6만 원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한국전력 대신에 실적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이제 내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쯤이라고 보면 그 안에는 일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도 좀 제가 롱텀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근데 한국전력이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좀 더 촉매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분을 100% 보유한 한수원이 이번에 업무개혁 MOU를 이제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 원정 프로젝트 진행이 좀 더 남아 있다는 점도 원전주들이 상승세를 다시 한번 지속할 때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오사 탑픽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한국전력도 탑픽으로 한번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일단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반도체 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AMD 쪽에서는 투자자의 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데이도 D-1일이라서 여기서 이제 AI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울프 리서치에서는 지금 수요일이랑 목요일 사이에 셧다운 관련해서 하원 통과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받아가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조선으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조선 쪽은 오늘 움직임이 막 그렇게 강한 섹터는 아니고 오히려 개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은 좀 더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여서 이쪽에서 전략을 대신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고배당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핫 키워드였죠. 이제 25%로 조정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 증권, 지주사 등등 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도 이제 개장하고 나면 SK 하이닉스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6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마디 주가를 깨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그 윗단을 투자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끌어올리려는 힘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좀 조정의 빌미가 좀 작용을 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려했던 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맞아요. 다 매도하니까. 지금 줄기차게 매도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회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전반적인 숫자가 나오고 캐펙스 투자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사실 AI 거품론이 샘 얼트먼이 두 달 전에도 나왔었고 이거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의 주간 상승률을 봤더니 무려 10%가 이제 넘어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정부가 이제 5년간 AI 국민성장 펀드에 150조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29년까지 낸드 성장에 대해서도 약 20% 성장, 이 출하 성장을 또 얘기가 이제 언급을 계속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젠슨항의 또 AI 관련된 블랙의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이제 샘플, SK하이닉스의 HBM 샘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TSMC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거기에 18일 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은 어느 정도의 바로미터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오늘 TP가 91만 원 상향 또 TP가 나왔는데 미리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네. 아직도 저는 저평가의 구간이다. 그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교보다는 같이 한번 주가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의 이 매수 참여도 저는 SK하이닉스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아직까지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수로 전향했을 때 네. 파워가 SK하이닉스를 그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질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실적 발표한 DB 하이텍이라든가 저전력 반도체의 흐름, 이수페타시스 비롯해서 이오 테크닉스까지 삼성의 테일러 공장 이제 발주가 좀 그쵸. 시작되는 종목들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그동안에 오늘 쉬었던 이제 칠러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KC텍 비롯해서 이게 사실 한쪽에서 좀 누르면 다른 이제 이 관련된 세부 섹터에서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강세 흐름은 기존은
숨고르기가 단기로 이어질 때마다 그것을 좀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계속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고리가 또 전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엑스에너지의 또 이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라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이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은 계속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항상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랑 추가적인 전력까지 같이 좀 포트에 담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그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같이 강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럼 요거는 살짝 틀어서 삼성전자는 수급상 보면 빼는 날도 좀 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열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우선주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우선주의 매력을 뭐 보자면은 네. 그냥 이제 배당에 대해서 수익률이 그렇죠. 조금 더 높다, 뭐 1%대 높다는 점을 뭐 하나 들 수가 있는데 메리트 없나요? 굳이 메리트가 삼성하고 본주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메리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뭐 배당 배당이죠.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 그 메리트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삼성전자가 뭐 수익률도 그렇고 결도 그렇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괴리율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못 갔다라고 하면 삼성은 우선주를 잡겠지만 반영이 그래도 빨리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식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주를 좀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유를 크게 저는 뭐 만들어낸다면 그 네. 하나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본주가 낫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네. 해. 본주도 워낙 또 상승 가니까. 하락률이 워낙 크기 그죠,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원체 이제 우선주를 매매할 때는 수익률을 또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매매지.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의 이 주가의 반등폭과 하락폭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매력도가 지금 그쵸, 굉장히 그쵸.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본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유리기판 쪽도 좀 볼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 소테마들이 좀 움직임 나타나는데 오늘은 유리기판 쪽도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기, 필옵틱스, SKC, 캠트로닉스 등등 있는데 이쪽 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순환을 돈다 해서 기판 쪽이 좀 돌면 우리가 보통 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판 쪽의 순서를 정해 놓자면 상용화 순서잖아요. 유리기판 먼저. SKC가 1번. 그렇죠? 왜냐하면 콜 테스트 통과 임박이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도 우리가 이 통과 얘기가 들릴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저런 걸로 봐야 됩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볼 것인가 내 기준으로는. 근데 제 기준으로는 SKC가 손실폭이 이제 동박 부분 때문에 많이 이번에 3분기도 로스가 좀 많이 났지만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로스가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ESS 향 이 매출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유리기판은 이제 가치로서 따지자면 SKC를 지금 1번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삼성전기잖아요. 27년도. 그쵸. 그다음에 28년도가 LG그룹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기가 4%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사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쪽에 이 포커싱보다는 MLCC 매출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MLCC 컴포넌트 사업이 잘 나왔기 때문이지 유리기판의 성장 동력으로는 그냥 SKC를 12만 원대 지금 가격대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두 자릿수 이상 빠졌어요. 한 2, 3일 동안에.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지금 오늘도 2차 전지 이 그룹주도 에코프로 비롯해서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사실 에코프로가 먼저 흑자 전환 기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나타낸 거지. 이런 흐름들의 힌트를 얻는다면 SKC도 이 동박 부분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 기대감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적자 폭이 좀 축소된 걸 보였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 그리고 돈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가율이 2년 전에 100%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적자가 좀 기록된 건데,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 원체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재고로 축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재고 축적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이 여력이 있는, 재력은 아니지만 여력이 있는 3, 40대 분들은 네. 지금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려는, 이 내연차는 아예 배제시키는 상하라 네. 이 고객층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SKC는 내년 정도면 좀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 된다. 거기에 유리기판 SK에스올릭스까지 또, 그리고 이 자회사로 있었던 그 SK 엠펄스를 흡수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재원을 한 800억 정도를 보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투하를 시킨다면 굉장히 키펙스도 넓게 또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탑픽은 일단 SKC를 그래도 탑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안에서는 상용화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빨리 되느냐의 순서로 압축을 좀 해서 종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탑픽은 SKC가 그 안에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배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나오면서 25% 완화 가닥이 좀 잡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속았다가 다시 또 이슈가 붙어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일단은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이게 최근에 배당주의 수급이 다시 붙은 게 은행주 쪽에 이제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KB금융이잖아요. 네. 3분기 이제 합산으로 따지자면 순이익이 벌써 사상 최대치 5조를 넘겼다는 소식도 있었고,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때 은행주는 사실 이자 이익이 전부가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비이자 이익도 굉장히 많고 뭐 방카슈랑스라든가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하락했을지언정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가 좀 세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의 실적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제 개편 안에서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측면으로 본다면 40%대에서 35%, 지금도 25%대까지 이제 세제율이 완화가 됐다는 점이 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우리 은행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아직 100%는 아니지만 감익 배당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배당 15.4를 띄지 않고 네네. 모든 재원을 다 배당으로 주는, 이제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배당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은행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네. 저는 그 매력을, 아까도 이제 제가 자동차주 얘기를 했지만 네. 이상하게도 탑픽을 제가 기아차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배당주에 대해서는. 네네. 뭐 그 이유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사실 11월 1일로 이 관세에 대해서 실제 이제 판매 고려시에 봤을 때는 4분기도 3분기와 유사한 관세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배당금을 최소 기아차는 5,000원, 현대차가 10,000원 정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주주 환원율 봤더니 35%가 넘어요. 그 정도로 배당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를 비롯해서 이제는 자동차주도 배당주로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저는 포커싱을 그래도 그냥 배당을 제외하고도 맞춘다면 엔비디아 향 5만 장의 이 AI 블랙엘 GPU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I 팩토리 구축, 거기에 피지컬 AI 수혜까지, 보스나미 수혜까지 이제는 올해까지 못 받는다면 전 내년에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아차는 EV2부터 9까지 라인업을 아예 좀 완벽하게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끝나가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이 됐을 때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 짓눌렸던 11만 원대 가격대가 원체 저점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바닥권에서 보면은 최근 한두 달 동안 현대차는 오히려 주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29만 원까지 반등을 줬다고 하면 기아차는 약 10% 정도의 반등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차 가격적 메리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현대차가
눌려서 못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27만 3천 원까지도 올라왔었네요. 그러네 30만 원까지 요 범위 안에서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감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고배당까지 추가해서 모멘텀으로 좀 온다면 기아에 대한 매력도 더 높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배당 하면요, 보통 이제 증권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셨던 종목 중에 미래에셋 증권이 있어서 이 종목 AS를 좀 받아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나왔을 때 OP 급감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렁임이 팍 나왔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회계상 착시라는 이야기에 일단 만회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한번 쿵 했던 그 부분을 모두 만회를 시킨 건 지금 그 자리는 아니어서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서 가면 좋을까요? 미래에셋 증권이 되게 운이 나쁘게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쳤었거든요. 겹쳤다? 예. 네네. 고로아연이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미래에셋이 그것을 알고선도 이 진행을 시켰다라는 이슈 하나 네. 때문에 금감원 이제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조사가 얘기가 나왔었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브로커리지 한국 그러니까요. 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이 브로커지의 굉장히 강점인데 실제로 실적을 까보니까 영업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뭐 회계처리 비중 이게 결과상으로 보면은 뭐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을 4분기에 바로 입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를 떠안았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증권주는 어차피 브로커리 실적의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뭐 다시 빠르게 또 네. 4,000포인트 회복하고 랠리를 이어감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제시키지 말아야 될 또 종목 중에 뭐 증권주를 빼놓으시진 않겠지만은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개인들이 투자를 뭐 단행하기는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맞아요.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의 관점으로서도 한번 증권주를 지켜보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뭐 미래에셋, 뭐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증권 뭐 실적 뭐 발표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배당의 매력도가 좀 높아지는 증권주들 주주환원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네. 투자 포인트로서 하나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4분기에 이 내용들을 입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주가도 그때 쿵 하고 떨어졌던 그 부분을 모두 만회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고배당주들이 활기를 띠면서 시장을 견인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겠다라는 부푼 기대감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셧다운이 지금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곳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지는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양시장 빨간불 켜졌습니다. 함께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4,100선을 찍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선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보다는 살짝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각각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대, 코스닥은 지금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 수급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정말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도 흐름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전환해서 담아가고 있다는 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아무래도 단연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무려 4% 넘게 5%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공정이나 전공정 같은 소부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가스업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도 3%대의 강세, 그리고 이어서 의료정밀과 제조업 그리고 보험까지 오늘 지금 상승 업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식료품이 가장 큰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0.94%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무래도 이 배당의 날이었죠. 배당주들의 날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보험은 오르고 있었지만 증권은 지금 코스피 내에서 내림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0.83%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통신업과 운수창고, 종이, 목재까지 오늘 코스피 내에서 현재 하락하는 업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금융이 정말 강합니다. 무려 7%대의 급등세 시현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비금속과 기계 장비, 의료 정밀 기기까지는 2%대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 업종은요. 오늘 일단 기타 서비스가 1.59% 내리고 있는데 오락문화가 지금 코스닥 업종에서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오락문화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오락문화 안에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고 있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낸 데다가 사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품도 꺼진 듯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특히 큰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내년까지는 반등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과 유통, 제약까지도 오늘 코스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 투톱이 또 눈에 띄죠. 모두 각각 5%대 그리고 4%대의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 프리마켓에서 60만 닉스 턱 밑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64만 닉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만 5,5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줬고 2%대의 상승 출발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네카오가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나란히 발표하게 됐는데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이 AI 에이전트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4분기에 AI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수익성으로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4%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64,900원에서 움직이고요. 네이버는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도 4%대의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요. 먼저 에코프로가 오늘 강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쪽도 시장을 좀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의 오늘 급등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81% 상승하면서 909만 7,3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이노테크도 오늘 빨간불 켜줬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세 번째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3거래일째인데요. 첫째 날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 둘째 날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대의 상승률 같이 보이고 있다는 점들 체크가 되고 있고 로봇주들이 오늘 한동안은 조금 살짝 약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다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로보티즈가 4%대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고영은 현재 보합권 위치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지금 1.72%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죠. 지금은 51만 4천 원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도 잠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전반적인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이 되고 있고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투톱, 반도체 오늘 주도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4%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어제 조금 강하게 좀 올랐던 KB금융 또한 2.7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상태고 선물 쪽에 있었던 매도 규모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